제 이름은 카타리나 바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in tätig bei der 저는 Berufsarbeitsgemeinschaft der Werkstätten in 독일 Deutschland. 장애인 직업 Und 재활시설 협회에서 ich 근무하고 möchte das Thema 있습니다. 그리고 Europa und 특히 이곳에서 유럽과 국제 사안에 die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Werkstätten 오늘 독일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협회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에 대해서 깊은 영광을 느낍니다. 그리고 독일과 우리 이 협회가 reagiert haben auf die Empfehlungen des UN-Vollzugsberichts. 유엔위원회의 2015년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Genau. Wie gesagt, 제가 möchte 말씀드렸듯이 Ihnen unsere Firma 저는 vorstellen 저희 und 협회에 대해서 우선 über Ihnen 간략하게 소개를 erzählen, 드리고 wie das Werkstättensystem in Deutschland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 시스템의 규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welche Menschen, welche 그리고 Personen 어떤 사람들이 in 우리 solchen 이 Werkstätten 독일 협회 ständig 장애인 Überwachung 협회에서 und 재활시설에서 Kontrolle 일하는지도 in 말씀드리겠습니다. anderen 또한 Ländern, insbesondere in Europa, 특히 유럽 국가와의 비교를 ist, 통해서도 nämlich 상호 그 차이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Systemenvergleich, 특히 이 sondern auch 시스템을 비교할 뿐만이 welche 아니라 Menschen Zugang 어떤 dazu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이 Danach 있는지도 werde ich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kurz 나서 sprechen über die UN-Werka und ihre Auswirkungen auf das 그리고 Deutschland. 그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협회가 Mit der UN-Werka umgehen. 유엔 그 협약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2015년 국가보고서의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더 있다면 다른 유럽 국가 시스템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즉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rstmal zur 우선 DGVFBM, 우리 der 독일 장애인 작업장 연방협의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st gegründet worden 이 협회는 1975 1975년 und 결성되었고요. die Interessenvertretung der Werkstätten in Deutschland. 그리고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의 이해를 대변할 뿐만이 아니라 Sozial- 다른 und 뭐 Arbeitsleben. 우리 업무와 관련된 이들의 이해관계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Oder auch Tagesstätten, 그리고 wenn 뭐 예를 Menschen mit 들면 so schweren Behinderungen 중증 das 장애인들이 nicht mehr 머물고 selbst bezahlen 있는 können, 중증 dann 장애인들이 를 수용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werden 이해관계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올 사무실은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를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näher an der Berlin ist die Hauptstadt von Deutschland, näher an der Politik zu sein, an der 그래서 특히 베를린에 위치한 것은 연방 정책의 동향을 좀 더 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작업장 연방 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독일에서는 약 700개 작업장이 있습니다. circa 93% 그리고 이 중에 약 93%가 독일 장애인 작업장 연방 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2000 oder über 약 2900 Betriebe 2,930개 이상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 작업장이 여러 곳에 소재할 수도 있습니다. ist, wie gesagt, vor 이 allem 협회에선 Interessenvertretung.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특히 상호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으며 Rechtliche und fachliche 그리고 Fragen 법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nd jetzt ein bisschen 이제 Statistik. 통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약 1,020만 명의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Davon haben 그중에서 1,8 Millionen eine 780만 명은 중증 und 장애인입니다. 2,4 Millionen eine 그리고 leichte Behinderung. 240만 명은
경증 장애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독일엔 장애인 Und ab einem Behinderungsgrad 어 100 장애인 등급을 100으로 나누고 있는데 약 50부터 100까지가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behindert sein kann jeder oder ist jeder, der eine psychische Behinderung hat. 심리적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Diese Menschen können auch eine 이 사람들을 모두 중증 장애인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wenn einem ein Finger einer Hand fehlt, dann hat man 만약에 한 손가락이 하나 없다면 물론 경증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10입니다. 하지만 만약 손가락이 더 없다면 뭐 3개 이상 정도의 손가락이 없거나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이것은 약 55등급의 중증 장애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단순한 사례이고 실제로는 이런 장애 등급을 매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ingeschränkt ist in seinem täglichen 만약에 실질적으로 삶의 장애 등급이 장애가 심각한 장애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속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중증 장애일 수도 있지만 schwerwiegend ist. 만약에 그 장애 등급이 심각하지 않다면 만약에 다운 증후군이 심각하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또한 경증 장애인으로도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중증 장애, 경증 장애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증 장애 원인은 무엇일까요? Meinen, die sich nicht sehr mit 많은 sa람들이 이 주제를 그렇게 der Behinderung 살펴보면 약 4%가 선천적인 장애라고 합니다. dass immer alle Menschen, man wird behindert 결국 geboren. 많은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은 뭐 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또한 2%는 사고로 중증 장애를 겪고 87%는 질병 때문에 중증 장애를 앓게 됩니다. 특히 질병으로 이렇게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오래된 통계 자료인데 좀 2017년 자료도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고용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겠죠. 하지만 중증 장애는 15세에서 65세 고용 연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적은 이들이 일반 고용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우 절반 정도밖에 일반 고용 시장에서 고용되어 있습니다. 2017년 좀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어찌됐든 49%의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 고용 시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매우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결국에는 좀 더 나은 고용의 기회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마련돼야 될까요? 우선 의무 고용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도입하는 것인데 모든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즉 관청이나 모든 기업이 중에서 200명 이상의 고용자를 두고 있는 이들은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중에 5%를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기업은 일종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소위 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약 매달 약 350 유로 정도를 이에 대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Ich habe mal einen Vortrag gehalten 저는 in Slowenien und 슬로베니아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이 수치를 말하였습니다. 그때 es sein kann, dass diese Ausgleichsabgabe so niedrig ist, 이렇게 고용 부담금에 대한 벌금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keine sehr hohe Strafe ist. 물론 이는 높은 벌금은 아니라고 저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월 평균 소득이 하지만 1620 이나 뭐 평균 최저임금을 봤을 때 약 1,620 유로 정도라는 걸 고려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mer in Höhe des 다른 국가를 보면 ja, in Deutschland sieht 어, es so aus. 어, Kann ich Ihnen auch sagen, 월급이 이런 최저임금보다 높은 현상도 발견할 수 있는데 물론 독일은 아닙니다. die Lobby oder die Interessenvertreter 하지만 그 로비단체나 이익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용부담금을 좀 높이자고 활동을 벌이긴 했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로비도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 여하튼 320유로, 350유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it Behinderung 누군가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kann das Unternehmen 이 기업은 Zuschüsse bekommen, also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히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받고 또한 업무 성과가 낮은 이들에 대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in volles Gehalt erhält, 만약에 die volle Leistung erbringt. 어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Hohen Bürokratieaufwand. 하지만 이에 관련해서는 매우 높은 관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작업장에서 누가 근무할까요? Menschen, die 이는 dauerhaft erwerbsgemäß 계속해서 저하된 업무 성과를 내는 장애인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 계속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업무 성과가 저하된 이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Bedingungen des allgemeinen Arbeitsmarkts 일반적인 노동 조건에서 mehr als 3 Stunden täglich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특히 해당됩니다. Bedingungen des 그렇다면 일반적인 근무 조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라는 질문을 저는 또 받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Konventionen immer herangezogen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의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in Werkstätten in Deutschland 독일의 작업장에서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이 정의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o. Noch ein bisschen Statistik. 또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Zeigen, wie viele 이를 Menschen von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 780만 명의 사람들이 중증 장애인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31만 명이 뿐만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20만 명의 등록 장애인 수치와 780만 명의 중증 장애인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치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nur eine körperliche Behinderung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만 있는 사람들은 고용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는 기회가 매우 낮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을 결국에는 그렇게 일반 노동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Menschen mit Behinderungen in Werkstätten haben zu 75% 그리고 eine geistige Behinderung.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75%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21%가 정신적인 장애가 그리고 3%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장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두뇌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Jetzt möchte ich Ihnen 저는 이제 erzählen, wie Werkstätten geregelt sind oder wie die 작업장 내 업무 규정이나 그런 일상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은 최소한 12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독일 작업장의 전체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제공해야 되는 일자리의 수치는 매우 큰 수치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일자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는 적은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작업장은 매우 포괄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120개라는 일자리 제공이란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장의 70%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70%가 이렇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팔고 마케팅하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곳에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국가가 직원들이나 건물 관리 이 등에 대해서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작업장도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직원들에게 동시에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장은 우선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진입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작업 능력이 저하된 이들을 대상으로 이 작업장이 이들에게 올바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우선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진입 과정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중에서 일부는 이 작업장이 나에게 옳지 못한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과정은 3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직업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교육을 받은 이들이 2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또 다른 직업교육이 진정한 그러니까 일반 노동시장에서 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론 살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중증 장애인이고 매우 높은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은 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직업에서 실제 직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들은 일종의 고용자들이 체결하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고용자들이 체결하는 그런 근로계약을 맺지만 이것은 실제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그런 체결하는 그런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공하는 그런 직업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지금 그 중간에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끝에 질문을 받을까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장애인 작업장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지 이제 Und zwar 설명하겠습니다. gibt es in Deutschland keine 독일에서는 Warteschlange. 대기 명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그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일종의 그런 대기를 해야 되지만 독일에서는 일종의 조건을 충족하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작업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Ist der Rechtsanspruch auf 그리고 eine Vertretung durch Menschen mit Behinderung selbst. Das heißt, 장애인을 대변하는 이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작업장위원회나 뭐 예를 들면 여성 담당관을 통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neu, seit etwa 여성 담당관은 매우 새로운 2016. 제도인데 2017년에 신설되었습니다. Und das ist aufgrund einer Studie, 이는 einer Forschungsarbeit 한 ergeben hat, dass 연구가 Frauen mit Behinderung 여성 ein 장애인들이 sehr viel höheres Risiko haben, Opfer von Gewalt zu werden, Opfer von 폭력이나 성적 학대나 und dass sie dann 성폭력 den 등에 처할 Eintritt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결과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noch eine größere Gefahr ist. 그리고 특히 작업장에서 더 큰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서 여성 Und 특임감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auch eine Bundesvertretung. 그리고 정부 전체의 그런 이런 특임감 제도도 마련이 Was 되었습니다. eben auch vor allem im europäischen Vergleich einzigartig ist, 그리고 ist, 또한 dass 특이한 sehr 독특한 unterschiedliche 독일의 시스템은 Werkstätten 독일 작업장 내에서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매우 체중증 장애인들도 이곳에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ja, das war das deutsche Werkstättensystem. 지금까지 독일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ILO-Werktag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조건과 이 협약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kurz zur 우선 ILWRK. UN 장애인 권리 Das 협약을 wurde angenommen, 말씀드리겠습니다. UN 권리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das ist schon 2007, 아마 2017년 정도 되었을 텐데 협상을 하였습니다. auch mit 그리고 매우 Mitgliedstaaten. 이 일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In 걸렸습니다. Deutschland 왜냐하면 장애인 정의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천적인 사회적인 그런 장애 모델을 독일은 제시하였는데 즉 의료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측면과 어 환경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독일은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에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둘러싼 협상에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den Definitionen steht, sondern nur in der Präambel. 전문에서만 이 권리 협약의 전문에서만 좀 매우 간략하게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호 고용이나 sheltered employment 같은 보호 고용이나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따라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고 장애인 작업장이나 뭐 sheltered employment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Trotzdem 그럼에도 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그런 장애인 작업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Werkstätten erfüllen oder 작업장은 helfen bei vielen 이 권리 협약에 따라서 장애인의 besser wahrnehmen können. 자신들의 권리를 이행하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리고 여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공공 대중교통을 뭐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증 장애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따라서
뭐 이들의 주체적인 결정에 내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함에 따라 이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자유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작업장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직업 재활을 위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독일의 어떤 다른 기관도 어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매우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뭐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거나 이것도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작업장은 매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제27조 노동과 고용을 단일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27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실제 장애인들의 노동권 실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비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당하고 유익한 노동 조건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어 또한 이들의 그리고 포용적인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에는 장애인들도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고용자 같은 권리는 물론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업장에 대한 비판이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27조에서 포용적 노동시장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실현을 위해서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증 장애인들이 실제 고용되는 수치는 매우 낮기 때문에 아직은 포용적 노동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 장애인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면 어머니는 의사고 형은 우편 배달부인데 자신을 그렇게 똑같이 자신도 직업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열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포용적 노동시장이 실현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작업장과 같은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유엔 장애 국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차 보고서가 독일에 나왔는데요. 이는 작업장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라는 권고안을 독일 정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2015년에 내려졌는데 저는 당시에는 이 협회에서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분명 이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장이 해체가 된다면 이 장애인들을 과연 누가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들도 중증 장애는 아니지만 노동시장에서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하였습니다. 네, 독일 의회에서는 각 정당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녹색당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 장애인 작업장이 포용적 노동시장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좀 답변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방 정부의 입장은 이 작업
장애인 작업장이 이미 포용적 노동시장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Wir sagen, dass die Tatsache, dass Menschen mit 그리고 Behinderung stärker 장애인들이 이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포용적 노동시장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작업장을 유지하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포용사업장이라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제 작업장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약 900개의 작업장이 지금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이 작업장들은 대부분 이제 소유자가 직접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일반 근로자들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러한 작업장에는 30% 전 직원의 30%에서 50%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직원의 30% 혹은 50%까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면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 공공 입찰 시에 좀 우대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고용보장 지원금 등을 받는다든지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좀 약간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환경을 개조하는, 그러니까 작업장 설비를 개조하는 비용이 든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용 사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중증 장애인보다는 경증 장애인이 조금 더 많이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포용 사업장 혹은 일반 사업장에서는 또한 장애인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작업장이 아닌 기타 사업장을 또 마련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장들은 어떤 최소 고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쿼터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규모도 더 적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일자리가 120개여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타 사업장에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작업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 노동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그 노동시장에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 사업장에서 그냥 어떤 지원도 없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을 보장하고 대신에 이렇게 되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고용 환경을 보장해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할 때 장애인들을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을 약 최대 75%까지 지원을 해 주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장 폐지에 대한 대안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안들이 나온 것들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3년 정도 전에 나온 대안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그렇게 많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그 작업장 중에서 이러한 예산을 받고 있는 작업장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유효한 2차, 3차 국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방식이 절차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업무가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권고안을 마련할 만큼의 어떤 자원도 없었고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볼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어떤 질문만을 모아놓은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이 카탈로그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식의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작업장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이 문을 닫은 작업장은 몇 개였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한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작업장을 닫는 것만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특수학교가 뭐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시설들이 마련이 되었거나 아니면 문을 닫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도 이런 질문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 좀 더 좋은 질문과 답변이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장애인 작업장 연방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되었고, 우리 작업장들이 바로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장들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 권리 협약으로 인해서 장애인 이 권익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조금 더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네, 독일에서는 3년 전에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그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연방 참여법이라고 하는 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개정으로 인해서 독일 연방 정부는 작업장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정이 어쨌든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는데요. 바로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년 혹은 그 이상 den gesellschaftlichen Wandel mitgegangen 이 sind. 독일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떤 정체하는 단계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장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보호 작업장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도 아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한 방증으로 이제는 단어 자체도 보호 작업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작업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Nur Gebäude am Stadtrand, sondern Werkstätten 네, im 그래서 이 Stadtgebiet und 작업장은 im Sozialraum.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urch ausgelagerte Arbeitsplätze derzeit 뭐 일자리를 아웃소싱하고 있기도 ha고요. freien Arbeitsmarktes arbeiten, 그러니까 일반 노동 시장에서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아웃소싱할 때 그 일자리를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dass sie durch die Werkstatt unterstützt werden können. Und wir haben die 이런 아웃소싱을 작업장에 지원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곳에 작업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인턴십 같은 것들도 제한되고 있고요. viele Werkstätten oder fast alle 많은 Werkstätten 작업장들은 derzeit 그리고 Werkstätten 또 사회복지 Wachstum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ontagearbeiten, 그래서 뭐 Schweißerei, 조립이라든지 뭐 목공이라든지 이러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상점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außerdem auch eine ganz typische und sehr beliebte 그리고 또한 Werkstatt 이 작업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이 정원 관리가 있습니다. Gruppen von Werkstattbeschäftigten sich 그러니까 작업장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팀을 짜서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그냥 사유지를 관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müssen sich vernetzen. Und 네, 이런 작업장들도 결국에는 서로 네트워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Digitalisierung mitgehen. 또한 노동 세계에서의 어떤 디지털화와 이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세계 변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장 단순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단순한 일자리는 사실 이 장애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Werkstätten müssen diesen Wandel aber mitgehen, denn er ist nicht auf 그래서 작업장들은 이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변화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ermöglichen, gewisse 어 Arbeit zu machen. 어떤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저희 협회도 같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작업장들은 마지막으로 현대적이고 어떤 개별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할 것인데요. Ein großes Thema ist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so schwer behindert sind, dass sie nicht in der Werkstatt sein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sondern es hat damit 많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in Mindestmaß an wirtschaftlich verwertbarer Arbeitsleistung erforderlich ist, um in eine Werkstatt 어 zu gehen. 원래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Menschen 규칙이 aus 있는데요. sehr schweren Behinderungen 그렇다고 können 하더라도 arbeiten, 어 können einfache 저희 Arbeiten 협회의 입장은 중증 장애인도 weil sie auch das Recht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노동이나 직업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im Bereich gibt von 2 Jahren. 직업 교육은 지금 2년 전부터 저희가 조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직업 교육은 노동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일화된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직은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많은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 시장으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이 장애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in großer Kritikpunkt am deutschen Werkstättensystem 네, ist, 독일 dass die 작업장에 대한 Mindestbindung 어떤 지적 nicht 사항이라고 하자면 어 평균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Werkstättenbeschäftigten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 das bedeutet natürlich 한 nicht, 달에 약 200 유로 정도를 받게 됩니다. die nur 120 Euro.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200 유로이기 때문에 뭐 100 유로를 버는 사람도 있고 120 유로를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Wie stark die Menschen in ihrer Leistungsfähigkeit 그러니까 eingeschränkt sind. 보시면 얼마나 이 Mit der Arbeit und mit 장애인들이 dieser Menschen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적은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sind sie die Werkstattbeschäftigten und sie dürfen 이 das Geld 사람들이 für nichts anderes verwenden. Sie müssen damit die Werkstattbeschäftigten bezahlen. Und 이 trotzdem 사람들이 만약에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insgesamt ist es aber so, dass diese ganze Einkommenssystematik viel 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이런 total demotivierend. Die Menschen 지원금이나 아니면 월급 등의 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100 Euro haben. 동기부여에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추가적인 그런 지원금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지갑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적립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용돈벌이나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작업장에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 전체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임금을 좀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제 다른 국가의 시스템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이 있나요? Keiner sagt was, dann mach ich mal weiter. 네, 그러면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bin gut seit 네, circa 5 저는 Jahren 약 5 년 für europäische 정도 Regierungen bei der 전에 이제 이 유럽 사무관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유럽의 직업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배우게 된 것들,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쪼끔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der italienischen Werkstatt oder der 네. 그렇지만 인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뭐 아니면 오스트리아의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때 이것을 너무 일반화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런 제가 받은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태리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일단은 유럽에서 작업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Fachausschuss oder auch die 아니면 뭐 유엔의 기타 위원회 sagen, Werkstätten 이런 곳에서 "작업장들을 폐지하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인제 실천을 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탈리아입니다. wo diese Menschen sind. Denn 근데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이러한 국가들에서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in Italien Formen gibt, die die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작업장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 작업장은 없지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독일에서 작업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업장들과 좀 형태가 좀 비슷한데요. 이름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 네, Großbritannien 영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Großbritannien hat 영국은 viel mediale Aufmerksamkeit 이제 seine Werkstätten abgeschafft. 그 작업장을 완전히 90er 폐지했습니다. Jahre bis Mitte der 2000er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에 걸쳐 모든 작업장을 폐지했고 Großbritannien die sogenannten Remploy-Werkstätten. 그 대신에 이제 램플로이 아니 그 과거에는 램플로이 작업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그 명목 하에 이 작업장들을 일단은 폐쇄 조치했고요. Das ist so der vordergründige Grund und es ist sicher auch ein Teil der Begründung gewesen. Insgesamt wird aber auch 근데 전체적으로 Werkstätten dem Staat zu teuer wurde. 본다면 사실 이것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램플로이 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것을 폐지한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영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지수라든지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인제 그냥 연금 개시를 해서 노동시장에 없거나 아니면 일부는 다른 어떤 구조에 편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원센터에 고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냥 집에서 머물면서 가사 노동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과거에 인제 램플로이 작업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독일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보다는 그 장애의 그 경도가 좀 낮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또 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도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보장받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시스템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주마다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비엔나를 예로 들어 보면 그 비엔나에서는 사실 독일과는 굉장히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라고 한다면 일자리에서 좀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들도 동등하게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이 생계 무능력자라는 어떤 그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독일에서 보장하는 200유로의 그 임금이 보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작업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나서서 작업장을 만들고 이것을 병원법 하에서 인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에 뭐 몇 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병원법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장을 꾸리고 있다는 그 현상을 실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작업장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요를 또 감지하고 발견하고 이 수요에 대응한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페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passiert, wenn man nur den 스페인에서는 vergleicht? Denn was in Spanien eine Werkstatt ist, 고유 ist in Deutschland ein Industriebetrieb. 스페인에서 작업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독일에서는 그 포용 작업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Das bedeutet, dass die Menschen, die in dieser spanischen 그래서 이제 Werkstatt 스페인의 sind 작업장에서 als in Deutschland. 일하는 Man 사람들은 kann das auch nicht vergleichen. Und deswegen 독일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그 장애인들의 그 장애 경도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시스템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룩셈부르크를 살펴보면요. 룩셈부르크는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그 독일과 시스템이 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이 작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과 동일한 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의해서 이 작업장을 작업장 제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스웨덴으로 볼게요. 스웨덴에서는 작업장이 없고 삼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결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파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독일 작업장들이 항상 이제 비교를 당하는 대상이 바로 이 삼할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스웨덴처럼 왜 하지 못하느냐, 독일은 왜 이것을 못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웨덴의 이 삼할에서는 장애인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이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고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들도 난민이나 아니면 그 문맹자 이러한 사람들도 이 스웨덴에서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보다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이 작업 능력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에서는 이제 국가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작업장들을 이제 폐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작업장이란 결국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유엔 전문위원회도 권고안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떤 그 측면을 보고서 이런 권고를 내야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독일 시스템의 이 특이성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